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과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자료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데 또 한편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팍스로비드하고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약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 콜레스테롤 억제제 또는 혈액 희석제 내지는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약을 갖다 의사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처방 없이도 먹는 약 중에 이런 성분이 있는 약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먹고 있을 경우에는 의사한테 꼭 알려라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팍스로비드의 복용 기간이 닷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뭐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시 완치가 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경증이라든지 뭐 무증상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제 계신데 여기서 오히려 또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지금 대략 나왔나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뭔가 하면은 완치되고 난 뒤에도 머리가 좀 띵하거나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네. 또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 국립보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코로나로 숨진 사람 44명을 갖다 부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서 숨진 사람 6명에서 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폐나 이런 기관지에만 침투하는 게 아니고 인체의 모든 세포에 침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에 걸리고 230일이 지난 사람들 몸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장기 후유증을 겪게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아무래도 이 확산세가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트의 집계에 따르면은 23일 날 하루에 전 세계에서 신규 확진자가 98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일주일 동안을 집계를 해봤더니 하루 평균 75만 명에 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갖다가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되기 이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34.5%가 늘어난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미크론이 전염은 빠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사망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하루 평균 사망자를 집계를 했더니 5,900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이게 한 주 전하고 비교를 해서 13%가 줄어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되기 전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하면 18%가 줄어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감염은 빠르지만 사망자 숫자는 적은 것 보면 중증화율은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우치 박사도 얘기를 했었죠. 이게 워낙 감염이 많이 되다 보면은 전체 비율로 따져서는 중증화율이 낮아지지만 중환자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될 것이고 이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다른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뭐 감기와 같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를 한 건데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말하자면 인체에 적응을 해서 감기처럼 약한 증세를 일으키는 걸 시작하는 첫 단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는 이 과정을 봤더니 독감보다는 감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은 네.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뉴욕 시장의 호재가 된 걸로 이렇게들 그렇겠군요.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코로나의 종식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중국 산시성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오히려 좀 더 많이 이제 퍼지고 있어서 네네.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뭐 기한 금지령까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시성 같은 경우에 이번 주말이 새해 아닙니까? 그렇죠. 새해는 네. 물론이고 다음 달 말이 또 춘제, 춘제. 설날 아닙니까? 그렇죠. 설날인데 가장 큰 명절이죠. 노동자들하고 학생들의 이 고향에 가는 것을 갖다가 금지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네. 코로나가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안 같은 경우에 인구가 네. 1,3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비가 얼어붙어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더 촉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봉쇄 조치 그야말로 좀 사실 살벌하잖아요. 네. 아예 뭐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네. 0시부터 실시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 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나가서 먹을 거 사갖고 올 수 있는 이 정도의 봉쇄령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가 폐쇄된 건 물론이고 비행기도 못 뜨고 열차도 정차를 안 하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슈퍼마켓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데를 빼놓은 비필수 업종은 모두 문을 닫은 그런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이번 이 시안에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공산당 간부 26명을 갖다가 해고를 했다 그러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네. 정말 살벌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무섭습니다.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이런 뭐 봉쇄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뭐 의문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이 밝히고 있기로는 네. 지금 현재 시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오미크론이 아니고 델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정말 델타인지 오미크론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도 없죠.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남아공의 의사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올리베이라라는 의사인데 이 네, 사람이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존재를 갖다 처음 알렸던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이 강력한 봉쇄 조치,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결국 이 오미크론이 일단 번지고 나면은 봉쇄 조치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서로 협력을 해서 네. 이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하지.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봉쇄 조치를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봉쇄를 하더라도 오미크론은 막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타격을 입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슈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측면에서 경제에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운송에도 큰 차질을 좀 빚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물류 운송에서 가장 핵심은 해상 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크리스마스 때 비행기가 못 떠서 결항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이 승무원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되거나 뭐 이런 것 그랬죠. 때문에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상 물류도 그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제때 교대를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테이너선이나 글로벌 해상 운류하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 일단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타고 나중에 부산항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집트 카이로항에서 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교대를 중간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 나라가 여행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원들 교대가 제대로 안 되면서 해상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배에 탄 선원들은 아예 못 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배 타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선원들이 네. 한 2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20만 명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선원이 한 150만 명쯤 된다 그럽니다. 근데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배에 발이 묶여 있는데 이게 작년 말에 한참
이 코로나가 심할 때는 4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은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뭐 백신을 맞기 힘든가요? 선원들 분 같은 경우는 선원들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예. 아마 좀 그 저개발 국가의 출신들도 많고 그렇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 이 선원들 중에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럽니다. 대략 그러니까 그 150만 명 중에서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타기 위해서는 국경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국경을 이동할 적에 백신 접종 증명을 내놔라 내지는 뭐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빚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예 배를 안 타겠다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렇겠네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막 돌려가면서 맞을 수도 없고 참 그렇죠. 예, 네.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물 운송에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국제 해운 회의소라는 데서 지적을 한 걸 보면은 지금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필리핀으로 가는데 규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네. 또 프랑스는 영국발에 대해서 지금 입국을 갖다가 네. 지금 현재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화물 운송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회사기구 IMO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물류 운송에 있어서 필수 인력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거는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컨센서스가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아직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물류의 차질이 뭐 생기고 있다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또 어떻게 이제 추이가 바뀌게 될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 가운데서 재정 문제로 또 공무원 채용을 중단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헤이룽장성의 허강시라는 곳인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3일 날 공지를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을 뽑겠다라고 공지를 했다가 이걸 갖다 취소를 한 겁니다. 이 공지를 취소를 하면서 인사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재정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려서 얘기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공무원 못 뽑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지는 25일 날 웹사이트에서 지워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유통을 통해 가지고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헤이룽장성 예전에 김기성 앵커님 그 삼성증 동북 상성 중에 네네네. 하나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헤이룽장성 원래는 이제 제조업 중심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이룽장성, 길림성, 요령성 네. 우리나라 분들도 거기 많이 사는 동북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만주를 갖다 점령해 가지고 이 지역을 일종의 병참기지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 그러면 이 동북 삼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중후장대 산업 아닙니까? 이게 결국 공급 과잉에다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최근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왜 러스트벨트라는 얘기하죠. 네. 녹슨 동네. 그렇죠. 바로 중국의 러스트벨트 그러면 이 동북 삼성을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도 좀 재정이 부족해서 공무원 채용이 힘들다.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 허강시를 갖다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분석해 내용을 놓은 걸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탄광이 폐쇄가 되고 도시 규모가 축소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지방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 중에 하나가 토지 팔아가지고 충당하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허강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집값이 싼 100대 도시를 꼽았을 때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쇠락해져 있는 이런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 생산이 1.1%가 줄어들었고 재정 수입이 10%가 감소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채를 봤더니 허강시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1억 위안인데 이게 1년 만에 16억 위안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6억 위안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많지만은 거의 15%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그 젊은 사람들 글을 볼 것 같으면 허광시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다. 앞으로 전망도 없기 때문에 허광시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올 정도라 그럽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허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북 삼성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처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북 삼성이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쇠락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팔아서 재정을 충당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도 뽑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북 삼성 전체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지방 정부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채권 발행해서라도 좀 어떻게 충당이 안 될까요? 네, 사실 그렇죠. 뭐 네. 지방정부 채권 발행하면은 돈은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중국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뽑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 지방정부의 전체 부채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은 55조 위안, 우리 돈으로 따져서 9,7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중국 GDP의 52%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규모가 큰 것도 문제지만은 속도도 문제입니다. 2013년에 16조 위안이 든 게 55조 위안으로 늘었으니까 7년 만에 3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이 동북 삼성을 비롯한 특정 지역의 문제냐? 그건 네.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산시성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모두 다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지방정부 파산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한테 이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걸 갖다가 규제를 했고 그 결과 수입이 없으니까 공무원을 못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륙양성의 허강시라는 학문대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넓게 보면 동북 삼성, 더 크게 본다면은 중국 전체 지방 정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세 번째 이슈 중국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식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 또 제주도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제주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학교가 외국의 언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 우리나라 중국의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네네. 부유층 자녀들이 제주도 국제학교에 뭐 진학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국제학교를 봤더니 한국과 중국의 부유층들이 자녀들을 많이 보내더라. 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중국 부유층 중에 우리나라의 이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사람 인터뷰를 따서 실었는데 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상하이나 홍콩보다도 제주도가 더 낫다. 그래서 제주도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자기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빌라를 사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훨씬 제주도가 네. 좋은 것 같다. 왜 좋으냐? 넓지만은 말하자면 인구는 적고 그리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뭐 하는 이런 장점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 뭐 국제학교 그리고 또 외국인 학교 이렇게 좀 따로 들어보셨을 텐데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이고 네. 다만 한국 이 국적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은 해외 거주 3년 이상. 3년 이상. 우리 엘리엔 그 부분 잘 아시죠? 네. 그런 경우에만 외국인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몇 %까지만 한국 학생을 받아라라는 그런 이런 규정이 네.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잘 안 지켜지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국제학교 할 때
얘기를 할 때 한국 언론들은 항상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문제점을 지적을 네. 하는가 하면은 학생의 90%가 한국 학생이다. 이게 무슨 국제 학교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이 국제 학교가 중국 부유층이나 한국 부유층한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학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외모상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제주도에 가면은 거의 뭐, 네, 우리 뭐 국내인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4개가 이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그래도 좋은 점도 있다고 좀 지적을 했잖아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한국을 놓고 봤을 때 뭘 지적을 했는가 하면 네. 외국에 유학 보내는 대신에 제주도에다가 자녀를 보내니까 외화 유출을 막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 중에 한국에서 유학을 나간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가 하면 한 3만 명, 29,500명이 넘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9년에는 이 제주도 국제학교가 문을 연 이후에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9,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해외 나가야 될 해외 자녀들을 내보내려다가 제주도로 보냈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아무래도 한국인 학생 비율이 높다가 보니까 이 한국 학생들이 진학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에 대한 지적들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10% 이상은 외국인 학생일 텐데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뭐 장점들 또 뭐 부수적인 영향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 중에 대부분이 중국 학생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미국이나 영국 또 몽골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왜 투자를 하면 특별 비자를 주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서 아예 같이 사는 부모들이 꽤 많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게 단점일지 장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는데 그 투자가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 대정읍이라고 사실은 좀 외진 곳인데 여기에 빌라나 이 아파트 가격이 30억 원에서 100억 원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보다도 훨씬 더 비싼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 부작용으로 봐야 될지 투자에 따른 효과로 봐야 될지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린다는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제주도의 땅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했었어야 되네요. 이미 늦었네요. 네. 앞으로도 뭐 국제학교 좀 인기를 끌게 될까 좀 고민이 될 텐데 어쨌든 뭐 중국의 사교육 철폐가 오히려 좀 제주도로 더 오게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도 다루고 있는데 중국의 그 공동부유 그러면서 사교육 철폐 이후에 중국 쪽에서 이 제주도 국제학교 내지는 제주도 이외에 우리나라의 국제학교가 송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거든요. 이런 학교의 입학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만 한정을 시켜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국제학교를 만들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영종도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자녀들을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보내는 부모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국제학교에 보낼 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 주변에 국제학교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물론 한국 학생 입학 비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규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간다면은 상당히 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